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밖에는 날씨가 이쪽 경기도 양평 동부 부근은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 편입니다. 미세먼지도 차츰차츰 덜해지겠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춘절이니까 이번 설날 때 맑은 하루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중국은 일주일 5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전력 공급이 애매하다는 얘기를 저하고 이제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오신 분이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일주일에 4일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전자를 만드는 전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조차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공급 적체가 쉽사리 풀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공급 적체의 지금 핵심 지역은 어디죠? 중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공급 적체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 진짜 버라이어티한 가격 변동을 보여줬던 대표 주제가 어디였냐면 반도체였는데요. 전일 이제 램 리서치 등이 그 다음에 텔레다인이죠. 텔레다인 이런 회사들이 언급을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공급 적체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가 펼칠 수 있을 만큼 펼치지 못한다. 그리고 전일 11% 폭락을 했던 테슬라가 폭락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역시 더 만들 수 있었는데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 쪽에서의 이런 가동률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그러니까 즉 5일 동안에 그냥 공장이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글로벌 공급 적체가 좀 남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배웠던 분의 이야기와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의 뉘앙스 차이는 뭐였냐면, 가끔씩 여전히 그런 불안함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전에는 진짜 하루는 그냥 아예 안 들어오는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글로벌 공급 적체가 뒤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연준 의장 파월이 얘기했듯이 시간이 가면 없어질, 해소될 문제다 라는 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얘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의 설날이 왔으니까 진짜 새해가 시작되죠. 진짜 새해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게, 이 공급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면서 투자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은 공급 적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한국이 만드는 제품들은 그냥 바로 다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게 조금 문제인 거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그림에서 보면 한국의 공급망은 원활합니다. 잘 돌아가요. 근데 다른 쪽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반도체가 되는데, 한국산 반도체는 공급 부족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또 다른 반도체, 메모리 말고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완제품을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재화가 많이 팔리면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물건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부품과 부속을 많이 조달을 하니까. 자, 오늘 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은 누굽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증시각도 TV에서는 계속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 애플은 버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판매 규모를 보건데 이번 4, 4분기 애플한테는 1, 4분기의 실적이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애플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아마 애플이 앞에서 방어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실히 실적 발표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전일 잠깐 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애플이 얼마가 올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주가 상승이 좀 심한 것 같아. 6.98%.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지나치게 많이 오르네요. 7%가 오르다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하루 변동성이 7%라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애플의 실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역시 팀 쿡이 관리의 달인이구나. 그러면서 조금 지나치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팀 쿡은 자기 역할을 정말 잘 해내고 있구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팀 쿡은 성소수자죠. 예, 성소수자인데 저는 팀 쿡이 성소수자들의 기반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었다 라는 생각도 이번 애플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끼게 된 점입니다.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소수자가 이렇게 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엄청나게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표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회사, 그리고 처음 팀쿡이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스티브 잡스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게임 셋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정말 혁신과 창조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했는데 팀 쿡에 와서 그 애플을 훨씬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 바로 팀 쿡이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원래 팀 쿡은 이런 공급망 관리와 이런 망 관리의 전문가였죠. 이런 팀 쿡이 모두가 어려워진 이 공급망의 문제를 별로 영향을 안 받으면서 전진하고 뚫어냈다라는 점, 놀라운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애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면, TSMC가 어떻게 되죠? 애플이, 네. 뭐 두말 필요 없어. 그냥 라인 다 주는 거죠. 그냥. 일단 선배 정하죠. 왜 그럴까요? 애플은 공급망을 관리할 때 정말 섬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깎으려고는 하지만 무작정이 아니라 줄 건 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업체들이 충분히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그거는 휴대폰 밸류체인 한국에 있는 밸류체인 이렇게 탐방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애플 물량만 잡으면 일단 마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하청 업체들이. 그래서 애플 물량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3, 4년 전에 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플 물량을 잡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 관리의 달인이 이 어려운, 공급 붕괴의 상황에서 공급 체인 붕괴의 상황을 뚫어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이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고, 무너지던 미국 시장을 받쳐주었고 기술적 반전까지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석하면 조금 과한 것일까요? 어찌되었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참 대단한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팬덤을 만들면서 끌고 나갈 수 있구나. 이제는 애플은 소비재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혁신 기업 IT 혁신 기업이라고 표현도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술 기업을 소비재 기업으로 바꿔놨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할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참 여러 가지 이번 실적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날이라 너무 길게 얘기 드리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서론을 끝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을 보시면 다 기술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특별히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기술주와 성장주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서 성공을 했거든요.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부분은 연방준비제도의 총재 중에 한 명인 닐 카스카리가 했던 이야기에서 시장이 힌트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동안의 시장은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치겠네. 저 네 번이야? 5번이야? 7번이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FOMC 그럼 50bp 한 번에 올리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닐 카시카리가 상당히 원칙적인 연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헤매이던 시장이 맞다 그거지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기술주들이 다시 장을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번 그 오후장에서의 급반등은 그동안 시장이 생각하던, 주식시장이 생각하던 금리 인상의 속도와 실제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각각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거기에서 이런 급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죠. 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그러나 2년물은 무려 18bp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단기물 쪽에서 소화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장기물은 금리가 급등한 이후에 이제 소폭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쪽에서는 경기 전망을 좀 반영을 했어요. 경기가 꼭 좋지도 않을, 좋을 수만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장기물 쪽에서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60bp대로 쭉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닐 카시카리가 한마디 했죠. 다음은 유가. 유가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재고 감소가 반영되면서 대체적으로 강세 마무리됐고 지금 87.3달러 수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는,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상당히 큰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가 철군을 하더라도 과연 유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달러는 주중에 급등했고 그것이 유지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반면에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것에서의 차별성이 달러 강세를 만들어냈고, 그렇다면 그런 배경이라면 달러 강세는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원자재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여왔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강세가 조금 둔화되었고 FOMC 이후에는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숨고르기와 약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미국 금값이 18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강하게 지키던 1800달러를 깨고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시장 흔든 것이 원자재 가격에도 타격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시장이 안정됐을 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폭락을 지속하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그동안에 찍어 누르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찍혀 눌릴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지표부터 볼까요? 아니요, 닐 카시카리 발언부터 보죠.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총재가 그 야후 파이낸스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연준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월 금리 인상 이후 어떻게 할지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무슨 얘기야?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 한 겁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거는 뭐 매달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거야 뭐 데이터 보고 해야죠. 하면서 이제 환기를 시켜주죠. 다 인지를 하는 거죠. 맞지. 그렇지. 데이터에 따라서 하겠지. 자, 그리고 일단은 수차례 금리를 올리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 4번 올리고 5번 올릴 거라는 느낌 딱 주고요. 하지만 경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하면, 즉 하반기 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뭐 떨어지고 이러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무슨 좋은 소식이야?
너희들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이 된다. 시장은 너희들 입장에선 금리를 세게 안 올릴 수도 있다. 라는 힌트를 준 거죠. 연준의 조치를 적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금리를 한 5번 아닐 수도 있어. 인플레이션만 떨어지면. 근데 인플레이션 보고 할 거야. 맞잖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 데이터 보고 할 거라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연준이 중립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높은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60bp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0.6%로 10년물과 2년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평탄화라고 하잖아요. 플래트닝. 예. 예. 평탄화가 되면 중립금리가 2.5% 내외나 3%뭐 요 어디 언저리잖아요. 중립금리.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를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이 정도 금리를 해야 돼. 경기가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나고 뭐 이런 성장률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금리는 그냥 한 2.5%에서 3% 정도가 적당한 거야. 조금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그거보다 금리를 조금 낮추고 그 중립보다는 경기가 좀 강한 것 같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중립금리야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수익률이 평탄화되면 미래 성장률에 대해서 시장 전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립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높은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중립금리가 3%야 라고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2%? 아 그래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2%가 중립금리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뭐 7번, 8번 아니라는 거죠. 7번, 8번이면 이미 중립금리인데 자 봐봐봐 저 수익률이 평탄화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뭐 8번까지는 올리려면 그냥 단박에 올리지는 않을 거야. 그럼 너무 단박에 그 중립금리니까 그건 좀 아닌 거지. 이런 뉘앙스도 일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안심을 하고 주가가 빵빵 터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휴일이라 너무 길게 됐는데 자, 잠깐 마지막 지표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배진환 대표와의 대담이 올라갑니다. 책 쓴 거를 그 어디죠? 투자를 잘한다는 거, 예, 그 미래미디어에 나오는 투자를 잘한다는 거 책에 대해서 그 책을 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책을 쓰면. 그래서 불렀죠. 그러니까 왔는데 딴 데에서 일반적으로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김작가 TV와 파리오 머니톡에 나왔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 저희 채널은 한 40분 정도 했는데 어떻게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를 제가 뽑아냈죠. 거기서 이제 완전 노하우를 지금 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슈퍼개미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투자로 슈퍼개미가 되고 싶어 하면 슈퍼개미를 카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뭘 카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안 보셔도 괜찮아요. 많은 분이 안 보시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표들 볼게요. 12월 PCE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8% 나왔습니다. 82년 7월 이후 최고치.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죠. 자, 12월 거기서 근원 PCI. 근원 PCI는 뭐예요?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PCI는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대비 4.9% 상승. 이건 얼마 이후? 83년 9월 이후 최고치. 최고치예요. 자, 인플레이션 심하다는 얘기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거 보죠. 전 이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1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 67.2, 직전은 70.6, 70.6에서 67점, 예비치 68.8, 예비치보다 더 적게 67점 나왔고 예상치는 68, 그 예상치보다 낮은 67이 나왔어. 어느 정도 낮은 숫자냐? 201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 자, 1월이에요. 아까 건 12월이에요. 이건 1월이에요. 자, 조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2월 기대 인플레이션 4.9. 전달에는 4.8.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3.1. 전월 2.9. 자, 기대 인플레이션 12월쯤 되게 높아요. 4.9%. 4.9%면 금리 많이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왕 할 거 다 하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고용 비용 지수가
1.0% 상승, 조사치는 1.2% 상승. 근데 1월 달에 소비자 태도 지수가 뚝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미국 사람들 주머니 돈 떨어졌을 텐데 언제 돈 떨어지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이렇게 2012년 이후 최저치가 나온 수준이면, 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그 다음에, 소비자 태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말이냐? 하나 더 해석해 보면,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 태도가 조금 누웠으면, 밑으로 떨어졌으면 공격적으로 물건을 사고 막 그럴까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근원을 어디까지 보느냐? 중국의 전력 공급까지도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전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공급망 차질은 해소될 것이고,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 그 해소되는 시점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고, 중요한 그냥 저의 사색적 그 탐색으로 설명드렸던 건 애플의 이번 실적과 공급망 관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장 팀쿡, 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토요일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 같으네요. 여러분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뭐라 할 거냐면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보다 이 후폭풍이 끝나질 않아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올해는 저 열심히 할게요. 새해부터는 우리 멋진 쪽집게도 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도 되시고요. 가족과 친지들과 좋은 나눔인 시간, 그리고 뭐 이런 투자는 이제 잠시 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서 투자가 어떻게 돌아갈 거는 항상 또 생각하시는 게 투자자의 두뇌라는 것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중동 한의원 우리 김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경희 빛과 소금 마포에 있는 한의원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이번 이 아픔들 이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치료해서 설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